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490페이지 우리 최신 기출 문제 68회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68회의 이론 평가 문제 먼저 풀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손익 분석에 대한 대화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개정 과목은 이랬습니다. 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전기보다 증가하였는데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자, 영업이익은 늘어났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영업의 비용이 들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무엇이 증가한 원인입니다. 영업의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 밑에서 비용이 나오는 게 영업의 비용하고 법인세 비용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라는 비용은 뭐 세법에 의해서 내는 거니까 뭐 특별히 전기 대비 뭐 증가 뭐 이런 분석으로는 맞지 않고 영업의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을 찾으면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게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의 증가가 원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와 비슷한 문제가 앞에 회차에서 지금 우리가 68회를 풀고 있는데 아마 65회나 66회에서 한번 이런 문제를 만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비유동 부채와 유동 부채 구분할 수 있죠. 자, 유동성 장기 부채는요,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대체시킨 거니까 이건 유동 부채예요. 부가세 예수금은요, 우리가 그 다음 과세 기간 종료일 그 다음 달 25일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유동 부채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입니다. 사채도 비유동 부채입니다. 그래서 다라를 고르면 되겠죠. 3번이겠고요.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12월 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고자산 구하라는 거죠. 이번에는 총평균법으로 문제를 냈네요. 선입선출법 아니면 총평균법을 자주 내요. 둘 중에 하나를 내거든. 자, 그러면 평균 단가를 먼저 구하시라고 그랬죠. 평균 단가를 구해보겠습니다. 금액을 전월 2월의 금액과 매입의 금액 모두 더합니다. 그러면 세 개를 모두 더하면 금액이 21만 원 나오죠. 요 금액이 자 21만 원을 수량의 합계로 나눠줍니다. 1000개죠. 이 수량. 자, 암산이 바로 되겠네요. 계산기 쓸 거 없이. 평균 단가가 210원이 됩니다. 그러면 재고 수량에다가 210원의 평균 단가를 곱하면은 그게 재고 자산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 수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1000개였잖아요. 판매를 몇 개 했는지 따져보면 되죠. 12일 날 매출 200개. 25일 날 매출 200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400개를 팔았으므로 재고는 600개가 남은 거죠. 그래서 재고 600개 곱하기 210원. 요게 재고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 계산기를 가지고 곱하기 해보시면
12만 6천 원이다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3번이다. 총평균법 문제가 나오면 평균 단가를 일단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매출 원가를 만약에 물어보면 요 매출 수량 400개를 곱하면 매출 원가가 되고, 재고 금액을 물어봤다, 재고 자산을 물어봤다 그러면 재고 수량을 계산해야죠. 600개가 재고니까 거기다가 210원을 곱하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업을 영유하고 있는 주식회사한공의 대손 관련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하는 계정 과목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대손 관련 자료라면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것은 대손 삼각비가 가는 거죠. 예. 자,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날 서울의 파산으로 단기 대여금이군요. 예. 그러면 대손삼각비가 아니고 기타의 대손삼각비죠. 우리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삼각비로 비용을 처리하지만,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돈 빌려준 거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하면 영업이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 단기 대여금 20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12월 10일 이전에 설정된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80만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만 원 설정할 때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이미 80만 원은 처리한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 200만 원을 대손 처리할 때는 대손 충당금에서 800만 원 차변에 상계하고 모자라는 120만 원만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만 원을 뺀 나머지 120만 원이 기타의 대손 삼각비가 된다 이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에 만약에 이거를 계정 과목을 단기 대여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으로 문제를 냈다면 답은 1번이 돼요. 외상 매출금으로 문제를 냈으면 답은 1번이 되고, 지금은 대여금이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됩니다. 3, 4번은 일단 금액이 틀렸어요. 대손 충당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무형자산이 뭔지 알고 있죠? 1번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식별 가능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우리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가 체크해야 되고요. 통제라는 건 뭐예요?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고, 남에게 임대해주고 싶을 때 임대할 수 있고, 우리가 처분하고 싶을 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게 이제 통제 가능성이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원가를 절감한다든가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낼 만한 그런 효익이 있는 무형자산이냐, 이런 것 등을 충족해야 된다 이거죠. 또 식별 가능성도 앞에 있었죠. 식별 가능성, 무형의 자산인데 어떻게 식별해야 될까요? 우리가 비품이나 이런 것은 물리적 형태가 있으니까 이게 식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형자산 뭘로 식별하느냐면 보통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있어요. 뭐 특허권, 실용 신한권이라든가 상표권, 이런 것이 법률에 의한 그 권리거든요. 그러면 그 권리가 등록된 어떤 증서가 있단 말이죠. 특허라면은 특허 출원 번호라든가
특허 사이트에 그러한 것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권리 증서가 있다 이거죠. 그러한 것이 있어야 그게 식별이 가능한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소프트웨어도 컴퓨터에 깔려 있는 것을 그냥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계약서라든가 구매 계약서라든가 이러한 권리가 그 법인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서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그런 라이센스 계약서 이런 것 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식별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의 경우는 이런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다음 2번.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연구 단계는 우리가 연구 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은 그냥 개발비예요. 그냥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은 무형자산 개정 과목이에요. 연구 개발비는 판매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기간 비용이다. 기간 비용이라는 말은 판매 관리비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음 3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만 인정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 돼요.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생산량 비례법이든 연수합계법이든 적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만 어떠한 상각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정액법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액법만 인정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그러면 4번은 맞았나 보겠어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맞아요. 유형자산에서는 이제 잔존가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형자산은요 나중에 처분할 때 이런 뭐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그 고철값이라도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잔존가치를 인정이 됩니다. 근데 무형자산은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률로 정한 것이 없다면 20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기 이제 그 보기는 여기서는 없습니다만은 그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세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있죠.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고 관련 법규에 정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최대 20년, 최대 20년이다. 내용연수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매매 증권 관련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군요. 자, 23년 11월 22일 A주식 100주를 한 주당 3,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수수료 2,000원을 지출하였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취득수수료는 비용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2월 31일 날 A주식의 시가는 한 주당 3,500원으로 뛰었습니다. 24년 12월 7일 날 A주식 전부를 3,700원에 처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3,000원에 사가지고 그해 결산 때 평가를 3,500원으로 평가했고 그 다음에 12월에 3,700원으로 올라가지고 그때 처분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23년 11월 22일 A주식의 취득원가는 틀렸네요.
취득원가는 3,000원씩 100주니까 30만 원이에요. 2,000원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단기매매주권 취득시 수수료는요, 비용 처리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수수료 비용 900번대 거 영업의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23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단기매매증권은 자 3,500원으로 평가했으니까 100주니까 35만 원으로 기록되겠죠? 37만 원이 아니죠. 3,500원씩 곱하기 100 하면은 35만 원이죠. 틀렸어. 다음 3번 23년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자 500원씩 올랐는데 100주니까 5만 원이죠. 5만 원. 평가이익이 3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다. 다음 4번 24년 12월 7일 A주식 처분으로 인식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자 3,500원으로 평가를 했다가 3,700원에 처분했으므로 한 주당 200원의 이익을 남겼어요. 200원 곱하기 100주 2만 원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2만 원으로 인식이 됩니다. 네. 자, 8번 문제 잘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 8번이 아니라 6번 문제 잘 이해가 되셨나요?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원의 가족 동반 야유회비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한다. 맞죠. 2번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학원 지원비는 교육훈련비로 회계 처리한다. 맞죠.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은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로 회계 처리한다. 맞죠.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틀렸네요. 예수금은 근로자 부담분이죠.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예수금이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죠. 4번이 틀렸다. 네, 8번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폐업의 경우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틀렸죠. 폐업의 경우는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25일이지 폐업한 날로부터 25일은 아니에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폐업한 날의 다음 달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 25일이 됩니다. 다음에 2번 법인사업자 확정신고의 경우 애정신고 시 이미 신고한 내용을 포함한다. 확정신고 때 애정신고 거를 같이 신고할 리가 없죠.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해서 합니다. 누락된 것만 포함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다음 3번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네, 간이과세자가 그 납부 의무 면제되는 그 기준이 있어요. 5천만 원인지 또 다음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애정신고 기간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애정고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개인 사업자는요, 애정신고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장이 고지세액을 고지하면 그걸 납부하는 게 그냥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고 납부도 할 수는 있어요. 고지 금액이 우리가 영업 부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직전 과세 기간에 비해서 3분의 1 미만일 때는 신고 납부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예정 고지세액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4번이 옳은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뭐가 잘못됐냐면요. 요 금액이 잘못됐어요.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고 4,500. 자, 그래서 우리 FAT 1급 교재에서는 이 간이과세자의 납부 면제, 납부 의무 면제 부분이 우리가 설명 부분에서 이제 빠져 있었는데요. 다음 교재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시게 됩니다.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 면제가 된다. 간이과세자만 그래요. 간이과세자만. 그래서 3번은 여기 지금 금액에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었다. 다음에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재화의 공급 시기. 자, 1번 반환 조건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죠. 반환 조건부라는 거 뭔지 아시죠? 대개 우리 통신 판매 같은 경우에 일주일간 사용해 보시고 판매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일주일이 넘기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판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의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맞죠? 다음에 2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을 완성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게 아니고 좀 뒤에다 더 붙여야 돼요. 가공을 완성해서 인도하는 때입니다. 인도하는 때.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죠. 그냥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예요. 그냥 할부 판매는. 하지만 장기 할부 판매는 이게 맞아요. 다음에 4번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맞습니다. 외상 판매의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가공 완성은 작업을 완성한 것이지 인도를 하지 않았어요. 넘겨줘야 됩니다. 그게 공급이니까.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다음에 10번을 보면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이다.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우리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라는 것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러면 여기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구해야 되겠죠. 자, 국내 매출액의 공급가액이 1억 원이고 하치장에 반출한 것은 우리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직매장에 반출했다 그러면 매출로 봐야 돼요. 직매장은. 그러나 하치장은 판매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은 여기서 끝났네요. 네, 그러면 요건 하치장은 매출이 아니니까 1억 원에 10% 1,00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고요. 그 밑에서 이제 매입세액을 구하겠습니다. 다번이 매입세액인데 700만 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500만 원만 공제가 가능하겠군요. 그래서 매입세액은 500만 원이다. 그러면 납부할 세액은 5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에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8회의 실무 이론 평가 문제 이런 수준으로 출제를 했고요. 여러분이 7개 이상 너끈히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우 문구로 실행하셔가지고 실무 수행 같이 또 풀어보겠습니다. 회사를 3268 강우 문구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강우 문구는 문구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 두 문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산업의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대표자 명과 담당자 메일 주소 수정하시오.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에 가가지고 컨트롤 F 찾기 기능이죠. 한국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국 산업 바로 찾아주죠. 자, 대표자 명을 고칩니다. 이 경우 엔터. 이메일 주소는 추가사항 탭에서 고칩니다. KOREA 뒤에 주소는 그대로 두면 되겠죠. KOREA로 아이디 바꾸고 엔터 치면 됩니다. 네, 해결됐고요. (2번) 문제는 계정과목 및 적유등록 수정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강우문구는 판매 촉진 목적 지출의 판매 촉진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려고 한다. 850번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판매 촉진비로 등록하고 구분과 표준 코드, 구분은 4번 경비, 표준 코드 091 광고 선전비로 정해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서 850이라는 숫자를 바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850번으로 바로 가게 되고요.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은 빨강색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클릭하고 여기다가 판매 촉진비 타자 하시면 됩니다. 엔터 치고 경비 구분, 그 옆에 구분은 4번 경비 클릭하고 그 다음에 표준 코드, 표준 코드가 바로 이 자리인데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표준 재무제표 코드표가 나오는데 거기서 091 순서대로 보시면 나와요. 13번째 줄에 판매관리비, 광고선전비, 판매 촉진비 포함이요. 091 선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정보 문제 두 문제 잘 해결이 됐고요.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점표 입력. 자료 설명. 지방 출장 중인 회사 영업팀 직원의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 증명서류 미수지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출장 경비는 여비 교통비로 처리할 것. 영수증 수취 명세서 2와 1서식 우리 많이 작성을 해봤죠. 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여비 교통비 입력하겠습니다. 1월 9일이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1월 9일로 입력하시고 구분은 1번 출금 여비 교통비 812번으로 골라주시고 금액은 22만원. 이렇게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
자, 이제 영수증 수취 명세에서는 여기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결산 재무제표에 있죠. 영수증 수취 명세에서 네 번째 줄에다 추가로 입력하는 겁니다. 2024 0109 날이 한정식 정등남 광주 광역시 동구 전원제로 104 사업자 등록번호 14301-42888 22만원. 자, 구분에 해당되는 사유에 해당된다면은 가산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시고요. 여비교통비로 개정과목 812번 여비교통비 저교에는 출장 식사비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서식을 꼭 가가지고요. 보면 이게 아직 집계가 안 돼요. 3건으로 되어 있죠. 4건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위에서 여기 불러오기, 명세서 이 불러오기를 꼭 한번 눌러줘야 돼요. 클릭해주고 닫으면서 탭을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예까지 해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인데요. 자료 설명.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1998cc 주차를 위하여 강남주차장에 당월분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입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차량 유지비로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주차비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면 돼요. 자, 이것도 출금전표죠. 자, 매입세 공제 왜 못 받는지 아시겠죠? 승용차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일반전표로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일반전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2월 13일이죠. 일반전표 날짜를 2월 13일로 수정하고 1번 출금 그리고 차량 유지비 822번이죠. 쭉 가셔가지고 금액은 39만 6천원 합계 금액을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변의 차량 유지비 39만 6천원, 대변의 현금이 39만 6천원인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자료 설명. 물품 보관 장소로 사용 중인 금비 빌딩 창고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3천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은 거죠. 보증금 받았어요. 네, 보통예금이 증가했고 보증금은 감소한 거죠.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거래처 코드, 보증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거래처 보증금은 금비 빌딩이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이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이 보통예금은 이제 차변이라는 거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대변에 보증금은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보증금에 대한 계정 과목이 뭐냐 이거죠. 자,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임차했기 때문에 받은 거죠. 임차한 보증금이니까 계정 과목이 임차 보증금이에요. 금비 빌딩 입장에서는 임대 보증금이고 우리가 돌려받은 우리 회사는 임차인이니까 임차 보증금입니다.
임차 보증금, 돌려받은 회사는 임차 보증금, 돌려준 회사 금빛 빌딩은 임대 보증금을 돌려준 거고. 그래서 개정 과목이 임차 보증금이에요. 자산의 감소죠. 임차 보증금은 비유동 자산에 해당되는,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었어요. 자, 그러면 3천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임차 보증금입니다. 자, 입력할까요? 날짜는 3월 25일이죠. 자, 일반 전표 날짜를 3월 25일로 하시고, 3번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보통으로 골라주시고, 금액은 30 플러스 엔터. 대변은 임차 보증금 962번. 여기도 거래처를 넣어줘야 돼요. 금비 빌딩으로부터 받은 거고요. 금액은 3천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약속어음의 배서양도. 자, 자료 설명을 보면 4월 7일 날 주식회사 미소용품의 외상매입금 일부를 결제하기 위해 주식회사 초록마트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전자어음을 배서양도했다 이겁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해라. 자, 받으러움을 양도했다 이 말입니다. 양도했으니까 받으러움 대변이죠. 예. 그러면 차변에 오는 건 뭐냐?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와야죠. 외상매입금을 결제했으니까. 우리가 발행을 해서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면 대변이 지급어음이지만 우리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초록마트가 발행한 거예요. 초록마트에서 받아놓은 어음입니다. 그래서 받으러음인 거예요. 배서양도 문제 오래간만에 우리가 풀어보는 것 같은데요. 배서양도는 밑에 자금 관리할 때 뭐 지급거래처 이런 거 잘 해주시고, 외상매입금 거래처와 받으러움 거래처를 혼동하지 마시고 잘 거래처 코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4월 7일 날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날짜를 4월 7일로. 자, 대변의 받으러움이죠. 받으러움을 양도했으니까 대변의 110번 받으러움. 누가 발행한 어음이냐면 초록마트가 발행한 거예요. 거래처가 초록마트가 돼야 됩니다. 금액은 거기 1,100만 원이라고 어음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자, 차변은 이제 부채 감소, 외상매입금이죠.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미소용품이에요. 미소용품에다가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초록마트에서 받은 받으러움을 준 거예요. 105번 미소용품, 금액은 1,100만 원. 그런 다음에 자금관리까지 해야 되죠. 수행과제가 2개 있다는 거 잘 체크해 주시고, 자,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고 F3. 할인이 아니고 배서양도는 번호가 3번입니다. 밑에 메시지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3번으로 입력하고, 어음의 번호는 찾으면 됩니다. 더블 클릭으로 찾으면 1,100만 원짜리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서 커서가 어디로 가는가 잘 보세요. 지급거래처로 가요. 지급거래처까지 넣어줘야 돼요. 지급거래처는 외상매입금을 갚았기 때문에 미소용품에다 지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급거래처는 더블클릭을 해서 미소용품을
검색해 줘야 된다. 미소용품. 네. 배서양도의 경우에 지급거래처까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급거래처는 저 위에 있는 외상매입금 거래처예요. 네, 여기까지 차분하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68회에서 어음 관련 문제는 배서양도 문제를 냈습니다. 배서양도는 기본적으로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받으러음이에요. 두 개 거래처가 서로 달라요. 받으러음 거래처 다르고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다릅니다. 그리고 밑에 자금 관리할 때 어음 상태를 배서로 바꾼 다음에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급 거래처만 잘 외상매입금 거래처로 검색해서 선택해 주면 잘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째 문제는 기타 일반 거래 건강보험료 영수증입니다. 또 자료 2가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 4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 기한일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요걸 납부했다는 얘기고요. 보험료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원천 징수한 거는 예수금이죠.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네, 이거 우리 해본 적이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자, 보통예금에서 찾아서 납부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225620을 먼저 입력하면 되죠. 자, 일반전표 날짜는 5월 10일입니다.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 보통이고요. 금액은 225620입니다. 신한은행 보통 대변. 자, 차변에 예수금 254번 방향키로 쭉 가서 계산기로 저것을 2로 나누어 봐야 되겠죠. 계산기로 한번 나눠 보세요. 2, 5 112 810 예. 그리고 또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 811번이죠. 112 810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차변의 예수금, 복리후생비 절반씩이고요. 대변의 보통예금이고요. 여기서 거래처 코드는 보통예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만 정확하게 98001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 거래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반 거래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부가세하고 결산하고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